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서 통상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시각으로 2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조금 전에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거의 도착하자마자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그래서 이게 상무장관이란 분이 하는 일이 사실은 뭐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산업, 무역 정책과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볼 때 그 일본과 EU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세율보다도 얼마만큼의 돈을 미국에 투자할 거냐였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조선업, 현대차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우리가 몇 퍼센트의 관세를 받는가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아시다시피 상무부 장관은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으라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기업과 정부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미국에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을 것 같고요. 그것에 기반해서 결과적으로 그 베센트 장관과의 어떤 그 관세율 협상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얼마나 어떤 것을 내어주고 관세율을 낮출 것인지가 관건이 될 텐데 우리 목표가 어느 정도로 지금 부과를 받는 것으로 잡고 있을까요? 일단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15%가 당연히 이제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EU하고 일본의 협상에서 이제 15%가 결정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는 자동차가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품목인데 일본의 경우는 사실 관세가 있었고 우리는 FTA로 관세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똑같이 15%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일본의 경우 이 15% 관세 협상이 되면서 자동차 가격이 차당 뭐 한 400만 원 가까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경쟁하는 품목에 있어서 일본 차에 비해서 우리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15%가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세율은 15%, 자동차 관세는 뭐 12.5% 정도를 목표로? 그 정도 되면 좋죠. 그러니까 한 1%라도 낮아진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5% 정도라면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관세에서의 그 일본과의 관세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관세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요는 줄겠지만 이거는 사실 상대 국가의 경쟁이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만약에 관세 부담이 더 커진다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게 15%가 아닌 더 높은 관세를 받게 된다면 사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투자라든가 공급망 조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15%, 그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적어도 그거보다 낮은 것을 받아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워싱턴부터 뭐 뉴욕, 스코틀랜드 그리고 다시 워싱턴까지 정말 그야말로 정부 대표단이 이렇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기업인들도 하나둘 워싱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어떤 좀 카드들을 들고 갔을까요? 사실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약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고 EU도 약 6천억 달러, 이거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약 4천억 달러를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약 1,000억에서 3천억 달러 얘기를 하고, 대신에 우리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공장이 미국에 가서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이미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 텍사스의 파운드리 공장을 포함해서 최근에 그 테슬라하고의 약 23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대형 규모의 계약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삼성의 첨단 AI 반도체 기술이 미국의 어떤 신산업, 전기차라든가 인공지능의 성장에 직접 기여한다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성장 정책을 가져가기 위한 꼭 필요한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재용 회장이 방미해서 내놓는 그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라든가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의 협력, 그다음 미 현지에서의 공급망 확장을 통한 고용에 기여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중요한 협상 카드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총력전 지원에 나섰는데 협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면 좋을 텐데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지금 이게 없이는 협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상무부 장관도 이게 한국 사람 관료가 저희 스코틀랜드까지 왔다. 이거 얼마나 급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요. 트럼프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취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정부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결국은 기업이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그룹이 뭐 조선업을 한다라든가 셀트리온이 어떤 제약 관련 공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현대차의 공장 확장, 그리고 SK가 뭐 반도체 공장도 건설하고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아까 말한 4천억 달러를 요구한 투자 금액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숫자가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고용으로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숫자가 뭐 4천억 달러까지 가면 상당히 우리 뭐 경제 규모에 비하면은 큰 숫자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미국에 투자하던 그런 금액들도 좀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1,000억에서 3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인데 금액을 우리가 4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도록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예전에 했던 것도 협상에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다른 나라는 지금 EU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요구해서 숫자를 올렸더라도 이게 공수표가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미 이런 걸 해왔고 지금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불과 며칠 전에 투자를 굉장히 대규모로 하지 않았냐. 우리는 이게 정말 그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숫자고 이를 통해서 고용이라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협상 카드를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로서 그려볼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이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결국엔 15% 관세율이 될 거고요. 상상하기는 싫지만 만약에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번 시한 내에 협상을 하지 못해서 25%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정말 최악은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되면 사실 불과 8월 1일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25% 관세를 받게 되고요. 25% 관세라는 건 사실 저희가 공급망을 다시 또 개편을 해야 되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수치고 이런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공급망 재편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갈 상황이 된다면 중국처럼 어느 정도 우리가 협상을 좀 더 늘리고 그것을 유예를 받는 어떤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중요한 거는 사실 트럼프도 강조했듯이 그 유예를 할 때마다 상대 국가가 얼마만큼의 양보를 가지고 오느냐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양보를 하느냐가 관건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남은 어떤 유예 기간 동안에 새로운 안을 좀 더 해놓겠다라는 식으로 그 늘리는 절충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이 우리가 쥐고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서서 이제 마가에 S를 더한 마스가라는 프로젝트를 또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번에 조선업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조선업은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이유는 그 존스 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그 건조된 배는 들어올 때 세금을 더 매기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네. 존스 액트는 미국에서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에서 다른 항구로 갈 때 운항되는 해상 그 선박이 미국에서 건조가 돼야 되고요. 미국 국적이고 미국 자본 소유해야 되고 미국인이 운항해야 되고 미국 선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운업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상선 이제 이런 것들의 건조 능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가서 배를 짓는다고 해도 그게 어떤 자본 구조가 미국이 뭐 7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선박을 미국 해운업에서 살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지금의 미국 규제를 극복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 이전의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천억 달러를 이제 부르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조선업이 지금 이제 하나가 내놓은 숫자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 저희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긴 하지만 이게 한국 기업에 좋은 거지 사실은 미국에 좋은 거는 그렇게 뭐 미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선박 자체가 조선이 안 되기 선박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거 니네 좋은 일이다라는 어떤 협상의 압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카드는 맞지만 너무 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에서의 협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한, 내어줘야 할 것들은 뭐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그 2+2 협상 이제 둘둘이 하는 협상에서 지금 아까 뭐 3대 1의 협상으로 좀 상황이 바뀌었던데 예. 그게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나왔던 카드가 농산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쌀 같은 농산물 협상을 이제 개방을 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정부가 어떤 농산물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 내 투자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굉장히 많이 개방시켰다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 30개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을 파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그 30개월을 골라내는 어떤 방역과 검역과 관련된 그 규제로 인한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수출액보다도 어떤 규제 비용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돼서 뭐 구글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방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개방의 강도도 높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농산물과 소고기는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협상단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미중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중에서 관세 휴전 90일 연장의 잠정 합의안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잘 지켜질 것이냐 이거든요. 근데 워낙 이 트럼프가 돌발적인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트럼프가 말을 바꾼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90일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단 이게 그대로 이행될지조차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합의문 이제 둘 사이에 합의가 된 것조차 즉석에서 수정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대미 투자액도 뭐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로 조정을 했고요. 그 관세도 원래 10% 협상된 거를 15%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세 합의 역시 이게 최종이라기보다는 결국 협상 프레임에서 어떤 식의 이득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어떤 조건을 바꾸고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적 제스처가 되게 강한데 실제 내용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시나리오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OMC 정례 회의와 관련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보다는
이제 파월의 입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트럼프가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을 해왔고 얼마 전에는 건설 현장에 가서도 니네들 돈을 되게 많이 쓴다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그 반면에 파월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연준의 독립성,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지킨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질문이 또 나오겠지만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니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서 동결의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올해 이자율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연말까지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내릴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그 미래에 대한 정책 방향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통화 정책의 향방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이 주요 포인트가 되고 파웰 이외에 파월 이사 외에도 이제 월러라든가 보우만 이사 등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향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지표나 고용 지표 등을 아무래도 참고할 수밖에 없겠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 좀 영향을 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고용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인플레이션 숫자가 미국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속도가 준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결과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냐와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느냐는 문제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물가가 한 번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관세가 반영이 돼서 한 번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유지가 되면은 물가 수준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계속되고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이런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압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간 거는 올라간 뒤에 계속 올라가는 어떤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은 그것은 통화 정책과는 상관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 인하의 가능성도 어떤 계속 얘기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IMF에서 내놓은 경제 전망치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상향을 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다면 보면 좋을 텐데요.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배경은 네.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경기가 나쁜 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단기의 경기가 불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계속 경기가 나쁘다라고 느껴지는 측면이 경기가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지속적으로 좀 나빠지고 있는 측면, 네. 저성장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용 둔화라든가 실질 임금 문제 같은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생산성이 잘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계 기업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IMF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 그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안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개선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냐라는 우려를 하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의 제조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업이 가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해야 될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생산을 할 경우에 우리의 어떤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우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역시 짚어봤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